안녕하세요. 썰선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 경찰입니다. 저는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설마 2023년인 지금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그런 이야기 말이죠.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도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니까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형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와 형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나이가 되었을 때 왜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지 형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다정하지 않은 저의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나이 먹고 너같이 어린애를 또 키우려니 귀찮았던 거지. 엄마 아빠 얘기는 물어보지 마. 많이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지.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었던 형은 거친 단어와 비속어를 섞으며 저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이후로 여러 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길 원했지만 그런 저에게 찾아온 것은 형의 둔탁한 주먹이었습니다. 그 나이 먹고 너같이 어린애를 또 키우려니 귀찮았던 거다. 라는 형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학교 고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그러듯 사소한 시비가 붙어 친구와 주먹 다짐을 한 날, 선생님은 형을 학교로 호출하셨어요. 멀리서 또박또박 걸어오는 형의 모습은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한 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교를 하는 친구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야, 너네 아빠야? 저는 자연스럽게 아빠가 아니고 형이야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친구와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웠던 이유가 엄마 아빠도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형이 아빠가 아니라 형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친구들은 나를 더 놀릴 거야 라는 데까지 생각이 닿으니 저는 형을 형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형을 아빠로 착각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라고 소개했던 저의 형은 저와 16살 차이가 납니다. 형이 17살이었을 때 제가 태어난 것이죠. 형이 학교로 불려왔던 당시에 제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하면 당시 형의 나이는 28살이었으니 어린아이들 눈에는 충분히 아빠로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 형은 몸쓰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고 술과 담배를 즐겼기에 또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겠죠. 저는 이날 형과 이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저와 형을 두고 떠난 이유도 조금은 이해되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17살이 될 때까지 한 아이를 키웠는데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으니 없는 형편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었겠죠. 부모님의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적인 형 밑에서 온순히 말을 잘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부모님도 없는데 형마저 없다면 저는 정말 천의 고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언젠간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희망마저 사라지더군요. 저는 눈치가 빠른 아이로 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치를 보는 아이로 컸죠. 이유는 당연하게도 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형의 눈치만 보던 아이였던 저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과하게 보게 됐어요. 저는 형에게 맞지 않기 위해, 형에게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봤는데 형은 그마저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빌빌거리면서 기죽어 있는 꼴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집에서도 기죽어 있는 아이가 어떻게 밖에서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땅만 보는 아이는 또래의 표적이 되기 쉽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괴롭힘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어졌어요. 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기어이 집을 뛰쳐나왔기 때문입니다. 눈과 비가 섞여 내리던 날 밤, 그날도 형은 술에 거하게 취한 채 귀가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형의 이부자리를 피고 내일 형이 먹을 해장국을 준비하려고 했죠. 형은 잠기가 밝은 편이었기 때문에 살금살금 냉장고의 문을 열고 콩나물을 꺼내려 했습니다. 콩나물을 조심스럽게 씻어내고 넓은 그릇에 옮겨 담으려던 그때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땅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훅 났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형은 계속해서 욕짓거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죠. 미안해 형. 제가 할 수 있는 건 벌벌 떨며 형에게 용서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형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니까짓 것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너는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못해? 형의 주먹은 평소보다 매서웠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형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주먹을 매만졌습니다. 오랫동안 주먹과 다리를 휘둘렀으니 지치고 몸이 아팠던 것이었겠죠. 그렇다고 그 끔찍한 시간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형은 마늘을 빻을 때 쓰는 절구방망이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형의 주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로 아무 저항 없이 형에게 맞다 보니 이대로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형에게 대항할 힘도 정신도 남아있지 않았던 저는 젖먹던 힘을 끌어올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갖추어 신지 못하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뛰고 또 뛰었어요. 제 뒤로 형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던 것 같네요. 부들거리는 다리로 뛰던 저는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가 되었을 때 겨우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보니 눈비는 어느새 눈으로 바뀌어 있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세찬 바람과 함께 제 얼굴을 거칠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추위가 느껴졌고 제가 맨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렸고 귀는 떨어져 나갈 것 같았죠. 마침 헌옷수거함이 보였기에 저는 그곳으로 달려가 헌옷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깊게 손을 집어넣어도 옷가지가 잡히지 않길래 저는 기어이 헌옷수거함을 넘어뜨리고 그 안에 있는 옷들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구한 건 짝이 다른 오른쪽 신발 2켤레였습니다. 제 발 사이즈와 맞는 것은 오른발에, 제 발보다 큰 사이즈의 신발은 왼쪽에 신었죠. 그리고 팔 한쪽이 터진 점퍼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입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껴입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 밖에 있었던 것은 처음인지라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 내용을 많이 순화한 것이지 실제 있었던 일은 그대로 적으면 사연으로 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당시 상황은 끔찍했고 또 위험했어요. 저는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너무 추우면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잠깐이나마 추위를 피하기도 했죠. 공중전화가 눈에 보일 때마다 공중전화기에 손을 넣어 잔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수십 개의 공중전화를 돌다 보니 돈이 조금 생기기도 했어요. 제가 향했던 곳은 터미널이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보니 집에서 입고 나온 바지에 있던 지폐 몇 장과 터미널까지 오면서 주운 동전이 나오더군요.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터미널 한 구석에 숨어 눈 내리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틀 무렵
터미널 창고의 문이 열렸고 피곤해 보이는 직원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직원에게 달려가 있는 돈을 다 내밀며 부탁했어요.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어딘가요? 피곤함이 가득해 보였던 직원의 눈에는 금방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니 그런 반응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밤을 추위 속에서 떨었으니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옷도 짝이 맞지 않는 옷들을 껴입고 있었으니까요. 헌옷수거함에 있었던 옷에 눈까지 맞았으니 이상한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직원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어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던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서요. 가장 먼 곳이 어딘가요? 저의 간절함이 통한 것인지 단순한 직원의 귀찮음 덕분이었는지 직원은 아무 말 없이 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보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차로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한 번도 살던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 저에게 있어 1시간 반 거리의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은 꽤나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는 가장 빠른 차였기 때문에 버스에는 저와 버스 기사를 포함한 단 3명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 가장 뒷자리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저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조마조마한 1시간 반이 지나고 서둘러 버스에서 내린 저는 또다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추위에 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곧장이라도 눈이 감길 것 같은 상태로 터덜터덜 걷다 보니 터미널 뒷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어요. 누군가는 종이박스에 의지해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불도 깔고 자고 있었죠. 두꺼운 옷을 껴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모자를 쓴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수시간 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던 저는 그 정도로 지친 상태였어요. 그 시간 이후 저의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자 무리에 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이 어린 아이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그들의 연민을 자극한 것인지 저는 노숙자 무리에 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껍지는 않지만 얇은 이불 하나도 얻을 수 있었고 낡고 사이즈가 크기는 했지만 짝이 맞는 신발도 구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이틀을 버텼고 가끔은 적선하듯 던져주는 음식과 돈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감각만 있었을 때 시청에서 사람이 나와 노숙자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숙자들은 그대로 끌려가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그나마 나이가 어린 노숙자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올 때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노숙자들을 없애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단체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몰래 찾아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둘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터미널 뒷골목에 마지막 남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아, 여기 있던 인간들이 없어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냄새나고 더럽고 그 인간들 때문에 동네 분위기도 어수선했잖아. 치안도 안 좋고. 드디어 시청이 일을 하네. 홀로 남아 두려움에 떠는 저는 노숙자들이 사라진 것을 기뻐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안도감이 이해는 됐지만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저를 때리던 형의 모습이 꿈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악몽을 꿨습니다. 절구 방망이를 든 형이 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형에게 잡혔습니다. 형, 미안해. 살려줘. 형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던 그때 누군가 저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려요. 이봐요.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떼니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다른 노숙자들처럼 터전을 뺏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마 가지 못해 두 사람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괜찮은 거예요? 도망만 가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두 경찰은 저를 다그치거나 무작정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저를 자리에 앉히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경찰관 한 명은 한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든 채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요. 저는 힐끗거리는 눈으로 눈치를 보며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호의에 마음이 살짝 풀어졌을 때 경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노숙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빠진 거 보이시죠? 우리도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떠나려고 했어요. 여기에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들도 저를 싫어하고. 제가 말을 꺼내니 경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올해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7, 아니요. 해가 지났으니까 18살이요. 경찰들은 거칠게 모자를 벗었다 다시 쓰며 저를 데리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를 향하는 내내 애원했어요. 파출소에 갔다가는 형에게 꼼짝없이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 이제 거기서 안 지낼게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저 절대로 집에 못 돌아가요. 애원하는 저에게 경찰들은 그러려는 게 아니고 일단 자리를 옮기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들렸을 리 없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에 저는 완전 패닉 상태였다고 해요. 어떤 말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죠.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깡마른 18살짜리 아이가 안타까웠던 경찰관들은 제가 안정될 때까지 숙직실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있도록 목욕시설도 내어주었어요. 몇 번이나 사회복지사가 다녀갔고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정을 되찾은 저는 그제야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형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부터 형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집을 뛰쳐나왔다는 이야기, 추운 겨울 도망치듯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누군가는 저의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경찰과 가장 두려운 공간이었던 경찰서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저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형이 저에게 위협을 주었던 행위들이 인정이 되어 저는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만 2년도 못 채우고 퇴소해야 하는 시설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더 이상 몸을 웅크리고 자지 않아도 되고 씻고 싶을 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기쁘게 한 것은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던 저는 학교에 가지 않고 시설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대학생 형 누나들에게 과외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처음 발견했던 경찰관 분들도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 나이 또래의 조카가 있다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더 마음이 쓰인다며 필요한 물품과 문제집 같은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야, 너 이걸 벌써 이해한 거야? 너 머리 진짜 좋다. 내가 돈 받고 과외하는 애들보다 너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봉사를 나오는 대학생 형 중에는 이렇게 칭찬한 후한 형도 있었어요. 이런 응원이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저는 이때부터 경찰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경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밤을 설치던 중
용기를 내어 대학생 형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형,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질문을 하고서도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두려워 고개를 아래로 깔고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형은 별 반응 없이 대답해 주었어요. 내 주변에 경찰이 없어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건강해야겠지. 운동신경도 좋아야 할 거고 당연히 시험을 치러야 하니까 공부도 해야 할 거야. 경찰 멋있지? 그런데 정의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나는 포기. 혼자서 화통하게 웃던 형은 금세 웃음을 그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너는 착하잖아. 만약에 너가 경찰이 된다면 너는 좋은 경찰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마른 몸으로 경찰할 수 있겠냐? 바람 불면 넘어지겠다 자식아. 밥 많이 먹고 운동 좀 하고 경찰 되면 나쁜 범죄자들도 봐야 할 텐데 그렇게 기죽어 있어서도 안 되지. 고개 들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꿈은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형이 말한 대로 제 삶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눈을 내리깔고 우물쭈물하던 태도도 조금씩 바꿔갔죠. 힘들어도 사람의 눈을 쳐다보려고 노력했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도 합격했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밥도 잘 챙겨 먹었고 매일 새벽에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은 시설 원장님과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경찰관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덕분에 저는 시설을 퇴소하는 날 아주 작은 원룸에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보증금만으로도 감지덕지했던 저는 매일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새벽에는 시설에서부터 꾸준히 해왔던 체력 단련과 운동을 했고 이후엔 오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돌아와서 저녁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 밤이 되면 밖에 다시 나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 잠깐 공부를 했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다시 새벽이었어요. 이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힘든지도 모르고 몇 년간 이와 같은 수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시험에 몇 차례 낙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담하지는 않았어요. 경찰이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 덕분이었죠. 그렇게 몇 차례의 도전 끝에 저는 경찰 배지를 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되기까지 겪은 여러 가지 위기와 우여곡절은 저를 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그 경험들은 경찰 생활에 좋은 양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이유는 명확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친절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무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저는 주민분들과도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앞으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적이 없었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 형이었어요. 시민을 위하는 경찰이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형을 용서하지 못해 형의 근황조차 찾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이 내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는 내가 예전에 그 나약한 녀석인 줄 알아? 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형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형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형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을 뛰쳐나왔던 그날과 똑같은 심장 박동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형의 그늘 아래에 있던 것이었어요. 심호흡을 하며 문을 다시 두드렸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살짝 돌리니 문이 열리더군요. 실례합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발을 내디디니 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인상을 찌푸린 채 방 안으로 들어가니 술병을 손에 쥔 채 누워있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제 형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철렁한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형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깡마른 형은 얼굴이 새카매져 있었어요. 쨍 하는 소리가 나서 발밑을 보니 방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죠. 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 안에는 쓰레기와 술병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형은 추운 듯 몸을 웅크렸죠.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 형은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형은 비몽사몽한 눈과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죽었나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눌하게 말을 흐리는 형은 예전에 그 무서웠던 형이 아니었어요. 나야, 현식이. 형은 현식이가 누군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꼬인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너 안 죽었냐? 마치 제가 죽길 바랐다는 것 같은 말이었죠. 형을 찾아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곳까지 간 이유를 잊지 않았던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았잖아? 아니까 내 명의로 돈도 빌린 거 아니야. 형은 제가 왜 왔는지 알 법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맞아. 혹시나 하고 대출받았는데 되더라? 형이 제 명의로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는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했어? 형이 말이야, 한번 잘 살아보려고 사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 너한테는 2배로 갚으려고 했는데 일이 좀 꼬였어. 너가 이해해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여전히 꼬인 발음으로 자기 몸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한 채 뱉는 말에는 아무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형한테서 도망친 날부터 우리는 남이었어. 평생 괴롭다가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어떻게 또 내 발목을 잡아? 제 인생을 통틀어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러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형이 뱉은 말은 제 분노를 한순간에 잠재웠고 제 분노는 화가 아닌 당혹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있던 담배에 간신히 불을 붙인 형은 분노하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듯 낄낄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낳아준 값이라고 생각하라고. 형의 이 한마디는 온갖 생각을 불러일으켰어요. 나? 누가? 나를? 형이? 부모님이? 몸에 열이 확 오르더군요. 식은땀이 났고 손이 저릿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형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나았다니? 나았다고 너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낳았다는 거야? 나를 낳은 건 집 나간 부모님이잖아. 그 값을 형이 왜 받아? 2번째 담배를 꼬남은 형은 계속해서 낄낄거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두 눈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말이야, 니를 내가 낳았다고. 너 내 새끼라고. 내가 어릴 때 사고 쳐서 낳은 놈이라고. 저는 형이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도대체 나를 얼마나 괴롭혀야 만족할 거야? 그냥 남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야, 경찰 됐다더니 너 많이 용감해졌다. 어릴 때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더니. 그런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가 낳은 놈이 맞아.
어릴 때 잠깐 눈이 돌아가지고 사고 한번 친 거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호적은? 내 부모 밑으로 넣었지. 그 인간들 더럽게 무식하고 못 살았는데 착하긴 또 더럽게 착했거든. 핏덩이를 어떻게 내다버리냐고 그러더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본인들 호적에 올려놓고는 얼마 못 가서 뒤졌어. 눈앞이 노래진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형은 17살의 나이에 저를 낳은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저와 형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새카만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도저히 형을 마주하고 서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형에게 비오듯 맞았던 그날 겨울과 비슷한 모양새였죠. 저는 처음으로 긴 휴가를 냈습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큰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들은 휴가의 이유가 그 때문이라 생각하고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휴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그 누구도 저의 이상함을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상태를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전 이랬던 제가 다시 한번 직업의식을 되새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근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게 실내에서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라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 라고 생각하며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파출소 앞을 기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나갔죠.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서 기웃거리던 사람은 20대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쓴 청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곳에 오래 서 있었는지 슬쩍 보인 손은 새빨갛다 못해 보랏빛을 띠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바람이 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청년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파출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청년 주변에는 한기가 가득했어요. 온몸에 찬 기운을 두르고 있었죠. 저는 청년의 패딩을 받아들었고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차도 내려주었죠. 몸이 많이 얼었는지 웅크린 몸을 펴지 못하기에 파출소 내에 있는 난로도 가져다 피워주었습니다. 청년은 꽁꽁 언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요. 몸 좀 녹이고 이야기합시다. 밥은 먹었어요? 청년은 슬며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꺼내 물을 부었어요. 청년은 가져다 준 컵라면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비워냈습니다. 청년의 겉모습은 깔끔했지만 괜히 제 예전 생각이 나더군요. 처음 파출소에 들어가서 두 분의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라면까지 먹고 속이 풀어졌는지 청년은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는 어쩐 일입니까? 외지인인 것 같은데. 여기가 외진 곳이라 이 시간에는 다니는 사람이 몇 없어요. 게다가 날씨도 추운데 어쩌다 여기까지. 이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왔습니다. 청년이 말한 곳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얼마 전 생긴 택배 물류창고였습니다.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일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창 일할 시간 아닌가요? 이후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건 맞는데요. 일하기 전에 간단한 건강검진 같은 걸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오늘은 혈압이 이상하게 높게 나와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일을 못하게 됐으면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아직 차가 끊긴 시간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힘들었던 세월은 잊고 안락한 삶에 익숙해진 저의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도 잊어버렸던 것이었죠.
청년에게는 당장 집에 돌아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를 먼저 살피지 못한 제 모습에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제가 삼킨 말을 이미 이해한 듯 했어요. 그게 부끄럽지만 제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돌아갈 차비가 없습니다. 올 때는 회사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이동을 했어요. 청년은 주머니를 뒤져 나온 지폐 몇 장과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떠벌떠벌거리고 말았어요. 나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그게 부끄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죠.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에게 이런 말은 괜한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청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두 눈동자는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죠. 제 이야기가 어색하게 마무리된 뒤 청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님은 혼자 노력으로 경찰이 되신 건가요? 다른 때였다면 이런 질문에 곧바로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라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차마 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형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그제야 말을 이을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 힘으로 제 스스로 경찰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손을 내밀어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경찰관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못 사는 걸요. 도와준 사람들도 경찰관님이 열심히 할 거라는 걸 아니까 도와줬을 거예요. 이 말만으로 저는 청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청년은 어느새 초롱초롱했던 눈빛을 잃었고 시종일관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었어요. 청년은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경찰관님도요?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로 공부를 가르쳐줬던 대학생 형이 있었어요. 그 형 덕분에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었죠. 처음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 같은 애가 경찰이 될 수 있을까? 였어요. 그때 저는 몸도 약했고 말랐고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청년은 놀란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상상도 안 돼요. 어쨌든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형한테 몰래 고민을 털어놨어요.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형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최선을 다해서 말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솔직히 형 말을 듣고 꿈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형의 딱 한마디가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청년은 어느새 숙였던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준 한마디는 너는 착하잖아. 이 한마디였어요. 정의롭고 체력이 좋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것들은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착하게 사는 것 하나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나쁜 짓은 한 번도 안 했으니 나도 경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진 거였어요. 저도 처음부터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기력하게 노숙을 했을 때는 계절이 변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도 누군가는 착하다라고 말해주고 대단하다라고 해줬어요. 청년한테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었다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제 말을 청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어느덧 막차 시간은 끊겼고 저는 청년에게 당직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차에 청년을 태워보냈죠. 얼마 되지도 않는 차비가 없어 밤거리를 헤매던 청년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물류센터에는 저희가 연락해 둘게요.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직원들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고요. 그렇게 청년과 헤어지고 난 뒤 청년과 비슷한 이유로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온 것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죠. 단지 가진 게 없고 가진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죄 지은 사람처럼 서 있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 형의 일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명의 도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제 이름으로 진 빚이기 때문에 빚은 착실히 갚아나갔죠. 그날 만났던 청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온 날이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처우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과거에 비하면 꽤 큰 발전이었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멀끔한 모습의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멀끔한 청년이 이전에 만났던 그 청년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잘 지내셨어요? 어느새 찾아온 봄, 겨울과 다르게 가벼운 옷을 차려입은 청년은 멀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잘 지냈죠. 잘 지냈던 거예요?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 청년은 웃으며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박스 하나를 건네었어요. 깜짝 놀라 박스를 보니 라면 박스였습니다. 안에는 라면이 담겨 있었죠. 마침 한가할 때라 저는 청년과 파출소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웬 라면이에요? 이런 건 안 가져다 줘도 괜찮은데.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주셨던 라면 맛이 잊히지 않아서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오면 나눠주세요. 저는 청년의 마음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라면은 사비로 충당해도 좋으니 마음만 받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청년의 생각은 완강했고 저는 청년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차를 홀짝거리던 청년은 예전보다 더욱 분명해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이랑 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다음에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말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다소 부끄럽고 부담이 되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나를 버린 부모가 밉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한 세상이 싫었어요. 그런데 경찰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지켜진 사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건 기억도 나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원망하기만 했던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제 삶이 달라졌어요. 무기력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고 우울했던 감정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경찰관님 덕분이에요. 경찰관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똑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겠죠. 너무나 황송한 말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송구스러울 따름이었어요. 청년은 이번에도 연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라면 한 박스이지만 나중엔 더 좋은 거 들고 찾아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과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동료들과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청년을 보내주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 대출금이 빠져나가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청년이 다시 찾아온 이후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쉰내가 잔뜩 나는 형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형은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포장해온 해장국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작은 쟁반을 닦아내고 그 위에 밥상을 차렸죠. 냄새가 풍겼는지 형은 금방 잠에서 깼습니다. 저를 본 형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뭐야, 술이 들겠나? 저는 다시 잠에 들려는 형을 억지로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이거나 먹어봐. 처음으로 잡아본 형의 손목은 얇디 얇았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시기보다 말랐던 것 같네요. 형은 이게 미쳤나? 라는 생각으로 눈치를 보며 조금씩 해장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먹어.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개걸스럽게 밥을 해치운 형은 이제야 민망함이 느껴지는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형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이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형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그건 알지? 형은 피식 웃었습니다. 바라지도 않아. 나 같은 게 무슨. 다른 사람의 세월마저 끌고 온 듯한 형의 얼굴에는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의 얼굴을 여전히 주시하며 물었어요. 왜 나를 안 버렸어? 그렇게 때리고 괴롭힐 거였으면서 왜 안 버렸어? 내가 있어서 귀찮았잖아. 고아원 같은 데 데려다주면 편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가짜는 책임감, 뭐 그런 거였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형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라, 나도 그냥 못 버리겠더라. 나나 내 부모나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애를 못 키우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저는 약간 화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형, 부모님은 착한 분들이었다며? 그런 분들한테 맞고 자라지도 않았을 텐데 나한테는 왜 그랬던 거야? 형은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한 눈빛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 부모가 왜 가난했는지 알아? 바보같이 착해서 그래. 사기치는 게 훤히 보이는 인간들한테 돈 다 갖다 주고 나중엔 집도 갖다 주고 결국엔 멍청하게 죽었지. 그래서 나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싫어. 그냥 그 인간들처럼 살기 싫었던 거야. 형의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신다면 저를 무르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형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는 남이 소중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 착하면 손해만 본다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형이 불쌍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저에게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형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또 있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쌍했어요. 누군가가 형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형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과 형이 나를 고아원에 보내고 홀로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인생이 피폐해졌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형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만났던 청년이 스스로를 지켜진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 또한 지켜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모두 태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형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형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대출금과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형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용서해보려고 합니다. 형이 지금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볼 예정이에요. 다른 가족들이 그러하듯 형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력할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만났던 청년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로 한 것처럼 저도 형을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모두 저의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희망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